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6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정치 이슈로 가봅니다. 정부가 어제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강남 부동산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어떤 경우에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폭등 빚내서 집 사라던 게 박 정권 아닌가. 부동산 과열 불 끌 시기다. 참여정부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5년 동안 부동산 안착시킬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과열된 부동산을 짓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이미 실패한 노무현 정책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2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은 문정부 5년만 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투른 의사에 수술 맡긴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장타가 필요한데 단타에 그쳤다라고 정의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규제 말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유세도 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정부의 제2탄이냐 아니면 참여정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MB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고 초이노믹스를 실행한다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피자 한 판으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우려의 시각을 표시를 합니다. 네. 그 근본 이유는 이러한 수요 억제 정책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의 심각한 우리 그 소득 격차 또 심각한 불평등이 바로 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어졌다 하는 네. 이런 의견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점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어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일까요? 왜 부동산 잡기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 다 쓰셨나요?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요. 또 이게 그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과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전쟁을 선포했다. 예. 그렇죠. 근데 역대 정권에서 시장을 이긴 정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모든 정권이 다 실패했어요. 시장 이긴 정부는 없어요. 그럼 이게 부동산 문제 핵심은 뭐냐? 저는 이게 그 근본적으로 이게 공급 확대 이것만 이게 답이라 봅니다. 예. 제가 통계 중에 저는 다른 걸 잘 안 믿는데 왜냐면 이게 주택 보급률 103% 이거는 헛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20년 넘은 주택이 44%입니다. 따라서 이게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보면 한국이 320, 일본이 476, 영국 434, 미국 419입니다. 이 말이 이게 우리나라 주택이 훨씬 이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확대 안 하고 일시적으로 이게 투기 수요만 잡는 데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 안정되겠느냐? 예. 저는 상당히 이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늘려나갔지만 결국 부동산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공급은 늘렸지만 금방 통계 보듯이 예. 아주 공급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고 예. 또 공급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전국 의미는 없다는 거죠. 강남이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처음 초기 부동산 정책은 어리석은 정책이다 이런 뜻이군요. 저는 이게 노무현 정책의 재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또 결과도 뻔하다 저는 봅니다. 실패할 것이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러면 이게 공급 축소가 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또 폭등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기환 수요 공급 문제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 공급이 필요할 때는 공급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급이 없어도 또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이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이죠. 예. 문제는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가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못 잡으면 정권이 실패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부동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정책을 가지고 신속하게 한 것은 매우 잘했다. 물론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국가의 정책이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잡을 수 없다고도 보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잡겠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예. 다만 반발하는 목소리 경청하면서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필요한 공급이 있다면 해야 되죠. 그러나 가격의 급등을 막아야 되겠다.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정책의 예. 일관성은 최종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일부는 반발하고 있겠지만 개인의 자산이라는 것은 동시에 올라가거나 동시에 내려갈 경우에는 제로섬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 버는 사람 없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자서전에서 참여정부에서 가장 뼈아픈 정책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동산 잡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참여정부의 실패는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고로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켜야지만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절박함이 지금 묻어있다. 이런 뜻이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가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홍 소장님. 저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부동산은 이 투기가 아닌 거주가 이건 가야 돼. 한국처럼 예. 땅이 좁은 데서는 반드시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노무현 정권 때 왜 저렇게 뛰었느냐?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청, 행복도시, 골프장 이래가지고요. 노무현 정권에서 지역 균형 개발을 내세우면서 전국에 너무나 많은 이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토지 보상금이 100조가 넘는 돈이 예. 이 버블 세븐 등 지역으로 몰리면서 부동산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해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데자뷰, 즉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이 올랐는데 그때 있던 인물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번 정권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충동적으로 몰려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권의 주요 지지 기반이 20에서 40대인데 대부분이 이 주거가 열악한 사람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권이 초장에 아예 잡았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이 정권으로 봐서는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나쁠 것도 없다고 6.19 대책이 느슨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신호를 준 게 뭔가 하면 이 정권도 역시 부동산 부양이구나라고 오판을 하게 만들었고 예. 그것이 지금 급등으로 가니까 정권이 지금 이 사활을 걸고 나섰는데요. 지지율을 잡겠다고 사활을 걸고 나섰으니까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휴가 중입니다만은 이제 지지율 리얼미터 여론조사긴 합니다만은 70%대까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정책마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 70%도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절박함이 지지 있다는 기반 젊은 세대에서의 이탈이 예. 시작될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거기에. 예. 네, 방금 말한 것처럼 문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70.3%로 예. 최근 며칠 사이에 3.7%포인트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이 정책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어떤 경우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시즌2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의 노와 문재인 정부의 무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예. 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때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예. 당시에 김수현 수석이 바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비서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른바 실패한 정책의 비서관이었군요. 네, 그렇죠. 예.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오늘도 이제 실패를 인정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잡는데 아주 최고로 일관성 있게 추진했어요. 그래서 17가지의 정책을 17번에 걸쳐 내놓았는데 예. 17번 내놓을 때마다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8월 31일 날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말한 것보다 더 세게 어떤 경우는 물러서지 않을 것보다 더 세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종합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것까지 내놓았지만 결국엔 부동산 잡는 데 실패해서 결국엔 그 다음 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는 16개 광역단체단체 중에서 한 곳만 이기는 예. 여당이 그런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패를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게 결국엔 대선까지 이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그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선거에서 참패하는 이런 거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거래가 뚝 끊기기도 하고요. 당황스럽다 이런 쪽 반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이번 고강도 대책에 대해서 조금 순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죠. 실패로 갈지는 성공할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17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최소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시 실패할 정책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센 정책을 내놨다. 그보다 더 고강도의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로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로서 3중 소위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주춤하고 내려가는 효과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김수현 수석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그런 비서관이었군요. 예. 그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예. 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뭐 공급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6.19 대책을 내놓은 지 어떻게 보면 44일 만에 내놓은 고강도 이게 규제 대책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김수현 수석 말처럼 이미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빨리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을 꺼야 될 상황에서 왜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느냐? 공급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 공급이나 수요와 공급을 철저하게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제 이 집값 폭등이 왜 중요하냐면 청년 세대 또 우리 서민들을 좌절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양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사회 악이라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어떤 그 정권의 명운을 걸고라도 어떤 추진해야 될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필요하고요. 실제요. 이번에 준비한 김수현 수석이나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근시안적인 대책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요. 정부가 이 투기 수요만 차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문제도 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정책의 이른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핵폭탄도요. 잔불이 있기 마련입니다. 잔불을 또 일어날 겁니다.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그런 잔불도 끌 수 있는 플랜 B도 지금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영. 네. 민생 파탄의 진짜 주범인 부동산 투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는,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는 전임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수년 전의 일인데 낮은 금리와 유동자금이 많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과 조건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박근혜 정권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인 부동산을 지원 대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쓰고 부동산에 따른 규제를 해제하는 바람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인위적 경기 부양의 후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배를 불린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자본 세력들이고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저는 뭐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선택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피눈물 나는 서민의 손을 들지 아니면 투기 세력이자 다주택자의 손을 들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엄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율 또 정권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터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후보의 이 전당대회 출마가 바로 또 하나의 당의 운명을 가로지를 기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안중근의 심정으로 출마한다. 그러나 출마하면 국민의당까지 다 죽는다. 국민의당 내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 생존을 위해서 오늘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 탈바꿈 위해서 반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내 미래보다는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 결심한 것이다. 선당 후사였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기득권 정치가 부활한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 안보 위에 국민의당 단단히 바로 서야 한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제게 있다. 한 분 한 분 만나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전 대표 탈당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서 벌써부터 화가 나 있는 표정입니다. 지금은 자숙할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12인 출마 반대 성명이 나왔습니다. 김철근,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 주주인데 이 대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천정배 전 의원은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결정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자숙한다고 한다더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대 출마 선언을 왜 했을까?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창업주의인데 호남계를 장악 못해서? 아니면 잊혀질까 두려워서? 민주당에 협력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제 모든 것 던지겠습니다. 그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 안철수 당 혁신에 앞서서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절박함으로 저를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과 나라를 받들겠습니다. 소통의 폭부터 넓히겠습니다. 먼저 제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께 다가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까지 거론하면서 당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겠다. 그것이 나의 출마의 변이다라고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출마를 강행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6분이 좀 써주십시오. 이 질문과 함께 아울러서요. 정말 안철수 전 후보의 오늘 출마의 변처럼 정말 안철수 후보가 나서면은 당을 구하게 되는 건지, 당을 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것까지도 같이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기남 소장님부터 좀.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당내 안철수 대표의 출마는 당대표 출마는 본인의 의지죠. 그것은 뭐 이제 찬반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명분 없는 짓이다. 지금 당의 원로들 또는 뭐 현역 의원들이 뭐 오늘 13명이 이른바 이제 그 출마의 반대 예. 의사를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의 기본은 명분입니다. 새 정치는 무엇입니까? 새 정치라는 것을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설명을 못했었어요. 예. 새 정치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선 패배 이후에 증거 조작 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또한 지고 있는 예. 겁니다. 법적 책임은 면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당권 도전 의사는 예. 기본적으로 당내 기득권을 놓을 수 없다. 당의 위기를 빙자해서 예. 당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는 집착에 가깝다. 집착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공이 없는 이미지 정치는요. 국민으로부터 잊혀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저는 진정한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다시 이 정치에 뛰어달라는 어찌 보면 어떤 열띤
그런 예.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당내에서조차 지금 반대로 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당권,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안철수 당으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자, 안철수 당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는 안철수 당권은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명분을 잃고 책임 정치라고 하는, 새 정치라고 하는 명분으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저는 대권은 점점 더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우를 예. 지금 범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전 대표가 나오면 국민의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는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 더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황 소장님. 저는 지금 국민의당에 드리워진 호남 패권 부분과 더 나아가서 사실상 중도 우파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노선의 대립이 대선이 끝나고 본격화되는 거다. 지금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청문회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내부에 계속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는 부분이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에 나섰다가 떨어지고 이제는 곧바로 또 당 대표로 나서고 이런 부분이 어떤 패권의 안 좋은 측면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예.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 사정으로 보면 언제까지 호남과 중도 우파 노선 이런 부분들이 뒤섞여서 가고 그 당의 정체성이 이렇게 짬뽕 정당처럼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낫는데 저는 조기에 이렇게 정리를 서로 해서 두 세력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중도 우파 노선은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거고 호남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왜냐하면 거고요? 안철수 의원을 예. 지지하는 의원들 중에는 예. 비례대표가 많지 않습니까? 탈당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예. 안철수 대표가 되어서 당의 간판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 사람이 탈당을 하는 예.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런 결정을 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 남은 중도 우파 노선이 바른정당과 영대하고 호남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예, 정계 저는- 개편의 시나리오도 좀 엿보인다. 흥미로운 대목이군요. 정계한 우리 위원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한 거고 또 당대표 이미 나서겠다고 했던 다른 분들은 정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이길 수가 없는데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또 볼멘 소리 하고요. 예. 양쪽 다 저는 속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제를 좀 몇 가지 달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에 왜 패배했고 누구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국민의당이. 호남이라는 색깔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저는 다수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 때문에 패배했을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혁신적 모습으로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께 선보이지 못했죠. 대선의 패배가 본인에게 이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인데 또 나오셔서 저렇게 각오를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저분은 평생 정치하실 때 각오만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겠다, 혁신하겠다, 절박하겠다, 국민의 당을 살리겠다, 나 아니면 누가 살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저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단을 내렸지만 약간의 좀 부조화 같은 현상을 늘 보고 있다 저분한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대선 당대표 출마를 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또 돼버립니다. 이런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라면서 국민의당 미래를 다시 보라. 저는 안철수 후보 외에 다른 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나 아니면 살릴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불쑥 나와서 내가 가장 청렴하고 순수하고 정의롭다는 식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국민의당이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는 새정치 제3정당이 아니라 정말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사라질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이 실패했으면 더 못한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안 되면 다시 등장해도 되는 그 상식을 왜 버리느냐. 그래서 결단과 상식을 혼돈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면 옛날에 당군 신화에 나오듯이 곰이 사람이 되려면 마늘과 쑥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먹고 더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 얼마 됐다고 벌써 나오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왜 나오려고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초조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현재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했기 때문에 당을 예를 들어서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의원 등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창업주긴 합니다만은 요즘 창업주들이 가끔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영영 잘못하다 물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초조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앞으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역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만든 당 아니냐. 국민의당의 본연의 색깔을 내면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현실론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권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가게 되고 제1야당은 홍준표 대표 그다음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이끌어가게 되면서 대선 때 1, 2, 3등이 직접 부딪히는 이런 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고 외국 갔다가 와서 한 2년 지나서 다시 정당을 창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자숙 기간을 거치고 하는 이러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말씀 속에는 전당대회 나오면 비록 이렇게 뭐 비판도 있고 욕도 먹지만 결국은 당대표가 될 거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나오면은 중간에 좀 포기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텐데 끝까지 나오게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되듯이 되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원 소장님. 네, 국민의당은 그 대선 패배하고 그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지지가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국민의당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남의 대다수의 분들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라든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라기보다도 호남 민심이 무서워서 표결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동영, 천정배 당대표가 될 경우에 호남의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신밀월 관계가 형성될 경우 안철수 대표의 본인의 정책 입지는 전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남과 결별하더라도 보수당과 연대, 특히 보수당 중에 바른정당과 연대를 통해서 제3정당의 독립적인 기반을 갖지 못하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결에서 3당으로서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때문에 호남의 중진들은 안철수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거고 결국 보수당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호남과 결별하더라도 제3정당으로서의 지지 기반을 갖지 않는다면 다음번 대선에서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바른정당들과 연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육지책에서 나온 출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전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 어떤 여파를 조금 가져올 것인가? 저는 이게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게 정말 대안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이게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이런 분들이 안철수 후보보다 낫습니까? 더 이게 올드한 이미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더 대선의 책임껏 홍준표 후보 보수 그 기반에서 24% 얻어도 이게 당대표 됐어요. 근데 저번 대선이 안철수 후보만의 책임입니까? 저렇게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21.41%, 저번에 총선 비례 26.74%. 이게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 공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당을 살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선전하려면 유일한 대안이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은 일부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아무 대안 없이 하는 비판이다. 보수 안철수 후보인데 한마디만 딱 제가 격려를 하면 안철수 후보의 좌우명이 뭐냐면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무엇이 되기보다는 뭘 할 것인가. 이게 정치로서 어떤 가치를 쌓을 것인가.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도전이 가져올 파장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6분 좀 써보주시죠. 정말 뭐 얼핏 탈당 얘기도 나오는데 대규모 호남파들의 탈당을 가져올 것인가. 바른정당과의 연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기회를 맞을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도 좀 듣겠습니다. 저는 먼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출마함에 따라서요. 너무 그 이미지에 의존하는 그 새 정치 이런 가치들을 이제는 본인이 버리고요. 그냥 본인도 기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원오버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겸허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에 나왔을 때
본인이나 본인 지지층의 어떤 의지만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예. 상당한 세력들이 뒤에서 이렇게 부추겼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세력들이냐? 지금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이렇게 국회에서 몇 년간 끌어오던 개헌 세력이나 정계 개편 세력, 정계 개편은 개헌하고 연대된 부분이죠. 예. 그동안에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의 대표가 된다면 일부는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잔류한 어떤 세력과 예. 나머지 뭐 바른정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 안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체와 어떤 재통합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어떤 슬로건이 결국은 개헌과 정계 개편을 내걸지 않겠나. 예. 저는 개헌의 두 번째 장이 열리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후보의 당대표 도전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에서 2등도 아닌 3등을 했습니다. 당의 침체와 몰락의 결정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또 대선 증거 조작 사건의 정치적 최정점에 있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20일 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나와서. 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분란과 갈등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네, 황주홍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대표도 나가게 되면 다 죽는다, 당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했습니다. 서영훈 소장님,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예전에 우리 20대 때 무도장 가면 맨 마지막에 새벽녘에 나오는 노래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볼 때는 호남계와 안철수계가 이제는 분당의 초입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와 많은 중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적 기반이 아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안철수계는 가고 그리고 호남계에는 그 민주당과 연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만 남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기남.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어쨌든 당내 관심, 예. 국민적 관심은 아마 조금 늘어날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지율 조금 올라가요? 지지율도 막 1.7%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뭐 만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번 전대를 통해서 치열한 노선 투쟁이 불가피하다. 예. 자, 정동영, 천정배, 뭐 안철수 등등 다수 후배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재건. 지금 지지율 거의 5위였거든요. 예. 오늘 뭐 조사에서는 일부 뭐 상승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 지지율 하락, 지지율을 누가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예. 호남 중심 정당에 안주할 것이냐, 호남 중심 정당을 벗어날 것이냐, 이런 어떤 치열한 당 재건론을 가지고 아마 또 맞붙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연대 통합론이 아마 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이미 오늘 출마 선언문에 그 함의를 이미 내보였습니다. 자,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을 아마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출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 의견, 호남을 중심으로 한 또 여러 현역 의원들, 예. 중진 의원들은 아무래도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통합론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수면 하에 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치열하게 맞붙게 되고 당이 그러다 보면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또 뭐 그것이 어떻게 적정하게 봉합되는 또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의 출마로 인해서 국민들이 잠시 쳐다보게 된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 효과 정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대규모 탈당과 분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네, 선거가 다가오면은 짝짓기가 또 새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항상 선거 아직 좀 남았잖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지금 예. 1년이 안 남았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벌써부터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예. 벌써 8월이니까 예. 내년 6월 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12여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8월 말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짝짓기가 시도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민의당은 어떻든 안철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다 보면 노선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안보 위에 국민의당을 단단히 바로 서야 된다. 예. 이런 게 한 게 일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당내 반안 세력들, 단순히 비안이 아니라 반안 세력들이 생기는데 예. 반안 세력의 저는 일부가 민주당으로 가서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겨우기에 아주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서 바른정당이 과연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예. 이런 변화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크게 3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안보위에 국민의당 반단단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햇볕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상식적인 비판을 좀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는 호남버리기다 또는 현재 있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탈국민의당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원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선택한 저 정치적 판단은 호남과 결별, 호남 기득권이라고 지칭했던 지금까지의 그 의원들은 다 효용 가치가 사라졌다고 본인이 저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현재 호남 의원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보면 이참에 아예 뛰쳐나와서 수도권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 건설을 하는 것이 그냥 놔두고 국민의당이 망하는 것과 내가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뛰는 것이나 그 사이에 바른정당과 어느 정도의 연합도 할 수 있고 정책적 공조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린 정치적 결단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요, 저는 이게 기사에 시행할 수 있다 보는데 그런 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이제 그 정당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시스템 정당, 가치 정당, 중도 개혁 이거를 이게 거듭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치 입문의 초심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의 정치 입문의 초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게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그다음에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정치, 그다음에 이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게 정치 입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게 사적 생애 각오로 뛰면 저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충분히 기사에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6분의 평가가 조금씩은 좀 다르군요. 안철수 전 후보의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갖고 오실지 정치권이 좀 관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그러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전방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부침개 폭행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공감병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이다.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그러니까 사단보다 조금 낮은 여단급의 이 부대가 좀 있습니다. 기갑부대도 있고요. 뭐 특수부대도 좀 있는데 부인도 별단, 별 하나짜리 여단장급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모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들 간식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침개로 맞기도 하고요. 골프를 칠 때마다 골프공을 주워와야 됐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게 24시간 이렇게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됐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발톱과 각질을 소파 사이에서 줍기도 했습니다. 니마, 그 갑질을 하지 마오. 괴롭힘에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제보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현대판 솔거노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찬주 대장은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다. 돈 없는 갑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연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감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공감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얼굴 폭행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배를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2층에서 부르는 거고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느려 터진 군뱅이다라고 뭐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보고는 남고요.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남편은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사령관입니다. 네, 박찬주 대장의 갑질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박찬주 대장이 참모 차장할 때 공관병들의 제보도 또 다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갑질의 끝은 어디인지 논의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군 생활하셨나요? 저는 이게 그 공익법무관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문제가요. 여러 뉴스 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 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갑질 범죄는 뭐 어느 정도 그것도 물론 충격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변력이 됐냐. 이분이 이게 박찬주가 육사 37기로 제가 알기로 이게 우리나라 국군 역사상 최초로 이게 기갑병과 출신 대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갑절의 명수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건 저는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게 그 아내의 갑질 범죄라고 저는 보는데 아내의 갑질 범죄는 나도 공범이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예의를 갖추라고 한 거는 이미 이게 부하의 갑질을 갖다가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나도 범죄 공범이다. 이런 이게 자인하는 거로 봅니다. 예. 한민국 국방장관 시절에 구두 경고까지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새롭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부인의 이런 갑질을 사실상 용인해주고 부추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용인한 것도 있고 오히려 이게 공관병들 나무랬지 않습니까? 부인을 예의를 갖추라고. 저는 이게 오히려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공범이에요. 예. 부인 탓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예. 부인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뭐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뭐 부인 앞에 꼼짝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왜 여단장급으로 예의를 갖추라고 했느냐. 이 뭐 대령급도 있고 대대장급도 있고 여러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부에서는 그 육군대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 혹시 필요했다면 여단장급에 준하는 아마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라 이 정도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본인의 권력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의 권한을 갖는 여단장급으로 예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지침을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 권한의 정도에 대해서 실제로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느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뭐 각질 제거한 것, 그다음에 손톱 뭐 이런 거 주어라 이런 것은 집에 키우는 반려견한테도 그런 건 안 시키죠. 또 본인 자식한테도 안 시키고 또 부끄러워서 사실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치우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만약에 이런 그 젊은 사병들에게 시켰다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 오히려 지금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뭔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저는 그 상상이 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억울하면 빨리 나와서 얘기를 좀 해라. 많은 사람이 추측에 추측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선생님. 저는 이번에 좀 극단적이고 악의적이었지만은 사실상 정도의 차이지 당번병, 공관병들의 운영 실태가 유사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군대 병장으로 갔다 왔어요. 많이 봤죠.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하는 문제에서 봤어요. 부인을 갖다가 여단장이라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단장은 이 원스타 준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급 로비가 만연한 한국 군대의 지금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별을 달려면 하늘에 별 따는 만큼 어렵다. 그러면 이 중령 위로 올라가려면 그때부터 굉장히 진급이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줄을 서서 로비를 하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비우고 그 위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는 바닥에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이 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고생 과정을 거쳐서 남에게 이렇게 숙이면서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누릴 게 있다라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군의 고위층에 있는 아주 잘못된 정말로 능력 있고 훌륭하고 소신이 분명한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장군이 되지 못하거나
뭐 원스타 정도에서 머물고 집에 가고요. 저는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군 상층 수뇌부를 다 해서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포스타쯤 되고 더 올라가면 방산 비리에 연루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요. 스스로 내 아내가 원스타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까지 오는 데는 우리 부인이 공이 크다. 공이 크다 이런 이야기죠. 본인이 별 4개 달 때까지 부인의 공이 크니 그 부인의 공을 인정해서 준장급, 원스타급 정도는 대우해줘야 된다. 그 말이 뜻이다. 군 장교 그리고 장성들의 부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보면은 뭐 거기도 여러 종류의 여러 분의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굉장히 착한 부인, 그래서 점잖게 조용하게 있으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별이면 부인도 별이고. 남편이 영관급 장교면 부인도 영관급 장교다. 그래가지고 사병한테도 이렇게 하지만 또 그 부인들끼리 만났을 때도 거기서도 또 위계 질서가 형성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든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본인이 이제 남편도 지금 잘못한 게 여단장급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완전히 잘못된 행태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질 중에서도 진짜 봉건 시대의 갑질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고 추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여단장급으로 대우해라라는 게 그냥 허풍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대우를 하지 못한 공관병을 전방 GOP로 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시킨 실제 사례가 이제 제보가 나왔으니까 저 말이 그냥 단순하게 허풍치는 내지는 호통치는 훈계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좀 아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리담 우리 저도 지금 이른바 군대 내 갑질, 공관병에 대한 어찌 보면 가혹행위거든요. 학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군대입니까? 우리가 뭐 지난 촛불 때 이게 나라냐 했지만 이게 군대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구분을 못해도 유분수지. 아니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수준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그 대다수 국민들이요.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병을 몸종 부리듯 하는 군대 문화 정말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판 솔고노비처럼 부렸던 이 소위 이른바 박찬주 대장 부부 저는 어찌 보면은 이게 내 부인을 여단장 대우해라 이런 얘기는 아까 우리 서정국 변호사 얘기했지만 가혹행위와 직권남용의 무슨 공동정범임을 사실 입증하는 거예요. 저는 전역 심사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전역 처리 이전에 반드시 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한 이후에 일벌백계로 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찬주 대장은 왜 대장도 있고 뭐 중장, 소장, 준장이 있는데 하필 여단장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단은 아시겠지만 병사 한 2,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주로 준장이나 대령들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단장은 명령 계통이 없이 독립적 작전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통제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나도 통제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의를 갖춰라. 이 예의를 갖춰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무섭다. 니네 공관병 없으면 나라도 살림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무서우니까 내가 살림 살기 전에 니네들하고 좀 잘해달라. 뭐 그런 뜻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주 대장이 전역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꼼수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전역을 할 경우에 뭐 연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전역을 용인하면 안 된다. 파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일고 있습니다. 자, 이 국방부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주 대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이런 민원 때문에 한번 박찬주 대장에게 부인 관리를 잘 하시라. 구두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개선이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참모차장 시절에요. 자기 공관병들을 군기 잡는다고 전방 GOP 부대에다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역기적이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 거기 가서 좀 겪어보고 와 이렇게. 네. 요새 군기가 좀 풀린 것 같다.
네. 바짝 세워야겠다. 이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COP에 간 거는 어디를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다 동일한 곳에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왜 갔는지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사성 장군이 전역 지원서 냈네 이러면서 유사일의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거는 좀 꼼수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 범죄에 속합니다. 또한 전자팔찌 사용과 관련해서 공관병들에게 팔찌를 착용시킨 적은 없고 손님이 방문 시 편의 목적으로 3회 사용했다라고 정훈 공보참모를 동원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감사받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훈 공보부를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데리고 있는 조리병과 공관병은 그러니까 입마감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어제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지금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는 이작 사령관을 포함해서 전 현직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공관병 일부와 사령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조사에 박찬주 대장은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부침개로 맞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요. 자살 시도까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박찬주 대장은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가. 뭐라 답변할 것인가. 먼저 쓰신 분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 수장님. 네, 좀 그 개인의 문제, 박찬주 개인의 문제라든가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내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것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군대의 제도와 이런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육군 대장 사성 장군인데 그렇게 또 관행 탓을 하면서 빠져나갈까요? 정말 실망스러울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두세 가지 변명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제 일부는 아들처럼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다. 이런 변명. 또는 이게 일부 훈련 시행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 군인 정신 이런 게 변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아들처럼 편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도 군인이죠, 공군. 근데 아들이 놓으면 바베큐를 막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아들은 바베큐 시켜서 묵게 하고 공관병에게 요리하게 합니까? 이게 변명이 됩니까?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군기 잡는다고 부침개로 때립니까? 그렇죠. 비공개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 저는 할 말이 있으면 좀 나와서 직접 하도록 만들어 주어라. 아마 억울함이 8톤 한 트럭 정도는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과장되어서 실제 했던 행동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군인권센터 소장이 저렇게 얘기했던 것이 좀 반박할 기회를 줘서 정말 저 사실이 무엇인지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나 더 보태자면 이번 기회에 육군대장 부인 한 사람이 저렇게 했느냐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별 달고 있는 모든 공관병들이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느냐. 국방부는 제도적 개선 이전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전군의 저 위치에 있는 병사들의 소원 수리를 통해서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같이 감찰을 통해서 바로 진행을 해라. 이런 말 생각이 들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상황상으로 봐서 좀 시간이 지난 일이고요. CCTV나 이런 부분들, 이 정빙 자료가 명확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행적인 어떤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겠지만 그 어떤 팩트 하나당 극단적인 부분은 부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지속되어 가도록 한쪽에 결정적인 어떤 부분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 거라 봅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는 뭐라고 해명을 했다는 게 흘러나왔냐면 우리 아들처럼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가족처럼 대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휴가 나온 아들한테 공관병한테 부침개를 간식을 챙겨줘라 이렇게 했는데 간식을 깜빡하고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 공관병한테 부침개로 딱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면서 그 아들한테 간식을 안 챙겨줬다고 이렇게 한 거는 봐서는 도대체 아들하고 이 공관병 대한 거는 완전히 달랐고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오버한 거는 있었다라고 아마 가서 그렇게 말을 할 텐데 부끄럽죠 저런 해명은.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 해명인데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제 엄벌에 처해야죠. 아들처럼 가족처럼 대했다는 해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자식처럼 됐다. 정말 훈계도 했고 때로는 그래서 훈계도 했고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부침개도 그래서 뭐 어쨌든 일도 시켰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군대 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예. 내가 하필이면 내가 왜 그 대상이 됐을까? 예. 지금 뭐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절대 남의 집 머슴하라고 우리 부모들이 아들 자식들을 군대 보낸 것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공감병 폐지 등 기본적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한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혹여나 억울하다라고 답변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물폭탄도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자리를 비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 탓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레밍 발언을 했던 김학철 충북 도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재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배짱 연수 가더니 책임질 방법이 배짱 재심 신청이냐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파 정치 신인의 싹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과와 반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재심을 좀 받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물폭탄을 자신이 초래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언론의 집단 매도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가 위기 시에 휴가 간 문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가만히 언론은 지켜보고 있느냐. 난 영웅적 파루는 있다. 절대 안 죽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방법을 생각해뒀다던 김학철 한국당의 재심 신청 왜 했을까? 우파 정치 신인 싹죽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우파의 신성처럼 등장한 정치 신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관련된 영상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을 빗대거나 비하하거나라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 부적절한 표현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 거부하지 않고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저희 국민들께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도상 그 재심 신청 제도가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이번에 제명의 결정이 그래도 그 본뜻과는 다르게 너무 과하게 처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재심을 신청을 한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이번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또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김학철 도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걸고 들어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만나고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 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얘기도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내린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철 의원의 이런 비유가 적절한 것인지 이것도 사실 좀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파 신인의 싹죽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차세대 우파의 정치 신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서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이게 그분이 말을 180도 끌고 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저희가 이게 그분을 비판한 게 우파 시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게 그분이 지금 이게 우파를 죽이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파의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바로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런 게 우파의 진정한 가치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분이 그런 게 가치를 훼손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우파나 보수에 대한 지지 있잖아요. 이걸 이게 훼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말을 완전히 백발 끄고랬다 봅니다. 예. 왜 이렇게 상황인식이 정반대로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고 저는 좀 오히려요. 이 김학철 도의원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예.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에 수많은 약 3,000명 이상의 예. 시의원,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매금으로 지금 넘기는 거랑 비슷해요. 명예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학철 도의원은 아마도요. 좀 그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게 제 주장이니까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파의 전사인 양 이걸 완전히 정치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겁니다. 저는 또 거기다가 언론 노출 아마 본인이 연예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 노출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후로 김학철 도의원 방송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외유성 연수를 간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국민을 쥐에다 비유한 레밍이라고 비유한 것이 더 큰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본질인지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보수 쪽에 사람들 좀 아는데요. 저런 신인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뭐 본인이 신인이라니까 뛰어난 인정을 해줘야 정치 신인 되겠죠.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다 신인이죠. 근데 정치권에 하나의 오래된 속설이 있지요. 싸움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이 최고 센 사람을 끌어서 시끄럽게 하면 지금은 좀 죽어도 나중에 클 수 있다. 그래서 기왕일이 된 거 이참에 한국에서 제일 센 사람 걸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 훗날에 좀 부활할 거다라는 오래된 정치적 속성을 믿고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를 잘 아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면 본인이 좀 더 뜨는지.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이 직접 화면에 비친 것처럼 저렇게 나오면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뭐 아주 탁월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이제 뜨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년 지방선거 하는데 저 MBN에서 나왔던 저 자료 화면을 그냥 공보물에 내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본인 주장과 대통령 주장이 딱 맞짱 토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분이 보는 정치와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정치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다. 저분이 보이는 세계가 아마 저분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일관된 주장으로 나오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식과 전혀 반한 매우 불량한 행동을 해놓고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는 저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정치를 오염시킨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좋은 정치로 저분이 우리 정치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분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런 비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군요. 정치인들이 그 뭐 부고 기사 외에는 뭐 노이즈 마케팅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그래서 김학철 의원이 이번에 뭐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노이즈 마케팅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금 현재 행태를 보면 착각과 목리가 만난 그런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잘못한 거를 바로 그런 때는 그냥 곧바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잘못해서 그거는 이제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부터 레밍 뭐 이거로 처음에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파 신인 싹죽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문 대통령 비판하는 거로 가면서 뭔가 이게 남 탓 돌리는 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착각과 모니가 만나서 계속 연속되면 늪에서 그냥 계속 허우적대는 것처럼 해서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재 그거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소장님.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을 레밍에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김학철 의원 스스로가 실험용 레밍이 되기 위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뭘 실험하려고 하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평가를 위해서 본인도 우파 신인을 싹 죽이기 위한 거 아니냐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유석준 혁신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일배 많이 하시고 우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활동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김학철 도의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실제 예.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하는 우파 살리는 혁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김학철 도의원은 스스로가 레이밍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여기 충청도 분 계신가요? 정말 충청도에서 반기문 전 총장보다 더 유명해졌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반기문 전 총장보다 본인이 더 유명해져서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원래 점잖하고 어떤 경우에도 양보를 잘하고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우리 지역 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분이 충청도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영어로 하면 이게 그 페이머스가 있고 노토리어스가 있잖아요. 예. 악명 높다. 그런 의미의 유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반기문 전 총장보다 본인이 더 유명해졌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런지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내실 다지기 대 외연학대 두 보수 야당 대표의 험난했던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인데요. 홍준표 후보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당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운 대표는 박종진 전 앵커의 영입 문제 또 이 송파을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홍 후보 쪽을 보니까요. 혁신안을 내놨습니다만은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의 얘기와 관련돼서 극우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 세력들 탈당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고요. 본인의 스타일로 거침없는 입담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응이 대단히 호의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외 당대표의 한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역시 박종진 전 앵커의 영입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당직자들이 일단 사퇴를 벌이면서 내용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고 엄마 리더십은 쉽게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바른정당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야당 대표의 리더십 한 달, 6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황 소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둘 다 야당성을 상실했다. 예. 이 나라라는 거는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죠. 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보 패러다임이 지금 건국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다면 자유한국당이 항상 주장해온 게 뭡니까? 우리가 안보만큼은 잘한다. 예. 그렇다면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상당히 기세가 등등하니 지금 뭐 해봤자 통하겠느냐. 그래서 시간을 벌면 나중에 좀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지금 안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 보수를 주창하고 있는데 개혁 보수가 정확하게 뭔지 정체성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야당성을 상실해 가면서 당이 점차 와해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많이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안은요. 제가 보기에 큰 방향은 저는 그런 대로 괜찮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개가 빠져 있어요. 바로 이게 과거에 대한 어떻게 통절한 반성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게 과거 농단. 과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국정농단에 대해서 통절하는 게 반성이 빠져 있어요. 대략 한 단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인적 청산 같은 거 이게 전혀 빠져 있어요. 뭔가 이게 비워야 새로 채울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라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바른정당은요. 제가 보기에 이해운 대표는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리더십 조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와 같은 연약한 감사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게 질서나 엄격함도 필요한데 그런 리더십에 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서 소장님 다 쓰신 건가요? 네. 예. 저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에게는 어머니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해운 대표에게는 아버지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바꿨으면 좋겠다. 예. 홍준표 대표 지금 SNS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고 본천이 첩이니 이런 부시대적인 언어를 통해서 네거티브하지만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본인이 겸양하고 희생과 헌신하면서 오히려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결단하고 당내에서 쳐내야 될 사람 쳐내는 그런 악역을 좀 맡아야지 자유한국당이 바르게 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머니 같은 희생과 헌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니 자유한국당이니 하는 일에 대해서 남의 집 일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보수 정당의 혁신을 주창하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에 맞게 기존 보수가 가지고 있던 안보 이념 그런 그 냉전 보수에서 경제 복지 보수라고 하는 새로운 그 중도 합리적인 보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버지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정기남. 예, 지금 두 당이 공통적으로 처한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의 문제죠. 저는 그 방향을 두 가지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됩니다. 야당의 역할이 막말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는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또 야권, 지리멸렬한 야권을 통합해야 될 어떤 부분 그 적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막말은 듣기에는 쉽지만 상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기본적으로 또 이해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홍준표 대표나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좌파입니다. 좌파 정책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국정의 파트너로서 책임도 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국정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 역할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의 또 하나의 축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 한나라당의 남원정처럼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이 당의 얼굴들이 또 이미지와 실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는 그 대표를 뽑을 때 그 당내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파이터로 확실하게 해달라 하는 뜻으로 뽑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그런 존재감을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진짜 막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극우적인 강성 보수 이러한 이미지를 버리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해운 그 대표는 좀 당내 통합에 좀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당을수록 그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누나 언니의 리더십을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한 위원. 두 분의 평소 성품을 보면 아마 여기에서 우리 6명의 패널이 이 똑같은 판넬을 들고 이렇게 비판 또는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두 분 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이가 그렇게 같은 모습을 이렇게 올려놓고 비판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 리더십의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뭘 바꿀 것인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홍 대표님이 정말 대법원 판결 때문에 다른 정책적 판단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훈 대표 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역시 역부족이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양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질 중심의 정치를 해라. 그러면은 비록 숫자가 적지만 20명의 바른정당 의원들 모두가 당대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좀 넓혀놓고요. 운동장을 키워가면서 개인기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기회와 고난을 좀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저런 눈물 없이 본인이 어깨동무하면서 잘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같은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나눠져서 원수보다도 더한 사이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같이 비교하니까 글쎄요. 서로들 싫어할 수도 있겠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혁신의 한 부분은 바로 이 과거와의 결별인데 이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연일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최순실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예산은 최순실의 이권 놀이터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친박계 의원들이 동원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문체부가 작년에 최순실 사업에 3,200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제대로 못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주세요. 대통령이 일부 친박 의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개정 입법안을 제출했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청부 입법 시도하는 등 국정농단 벌였다. 청부 입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권이 되는 청부업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출범은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한 강한 의지의 시작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플랫폼은 K컬처밸리, K익스피리언스와 마마, 뮤콘, K콘 등 다양한 유통 플랫폼 그리고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 유통, 판매, 배급을 지원합니다. 이곳은 청년이 주인공인 공간입니다.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들의 의한 창작 기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가 문체부 장차관들, 수석들만 동원된 게 아니라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까지 동원됐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좀 충격을 줍니다. 30초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최순실 예산 3,200억은요. 총체적인 게 문제가 있다 보는 게 예산은 첫째 기재부 해야 되잖아. 기재부 문체부의 영혼 없는 공무원. 그다음에 국회 통과돼야 되죠. 바로 이게 입법 예산 덜덜이 쓴 국회의원. 그다음에 감사원은 코드 눈치 감사.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종합화된 거다. 3,200억 예산 가지고 쓰려고 했던 조금 전에 나왔던 저 두 분이 똑같이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갑질 청와대에 마당새 국회가 한판 놀이판을 벌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결과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감옥밖에 없더라. 그런데 마당새 노릇을 한 오히려 국회의원은 여전히 국회에 남아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좀 더 매의 눈으로 쳐다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부 입법도 처벌돼야 되죠. 처벌돼야 되고 지금 뭐 이 문화창조융합벨트 904억 융합 컨텐츠 펀드 450억 등 16개래요. 총 3,227억. 저는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으니까요.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법안을 발의할 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 입법이 있고 의원 입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국회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입법을 대신해서 발의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라도 뭘 내용을 알고 이게 진짜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걸 알고 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6년 동안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냥 내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그런 거를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 일부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어떤 충직한 어떻게 보면 이권을 위한 셰퍼드 역할을 좀 한 거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국정농단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창조융합 프로젝트는요. 바로 이른바 최순실 차은택의 이권책이 놀이됐습니다. 문체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열세 3,200억이 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가 됐는데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실세와 고위관료 그리고 그에 줄선 정치인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피눈물 나는 국민의 혈세 3,200억이 낭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 우리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또다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